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겸입니다. 계속되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에너지 공급 확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전쟁 관련한 이야기들 더 추가된 내용들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은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말보다도 실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론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이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7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2.15% 약세로 마감했고 S&P 500도 4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67%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시장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히트맵 바로 살펴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위험 심리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마존이 3.95% 빠졌고요. 메타도 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2%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특히나 엔트로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어도 3% 넘게 빠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주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헬스케어로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유가 급등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 섹터가 초록불을 켰던 히트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만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핵심은 호르무즈를 둘러싼 봉쇄 리스크였는데요. 유가의 쇼크로 이어졌고요.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를 조정장에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요.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유가의 급등과 금리 부담을 가져왔고 결국은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유가발 리스크오프 장세였는데요.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S&P 500이 5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게 됐고요.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이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대비 약 13% 하락을 하게 됐고요. 시장의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빅스도 31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구조가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 네 가지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만든 출발점은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제철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요. 이란은 걸프 지역의 보복 공격,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지금의 전쟁이 에너지 공급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결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선박의 통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 선박 두 척이 회항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태국의 선적 화물선이 피격을 받은 후에 좌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인식은 전쟁에 대한 우려감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변화하게 됐고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브렌트유가 장중에 $112까지 올라갔고요. WTI도 $100에 근접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최고치 종가 수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된 포인트는 결국 지금의 유가 급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후퇴시켰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리와 환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결국 긴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충격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M7 종목들의 시총이 하루 만에 약 498조 원 증발하게 됐습니다. 주요 빅테크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역시나 금리 부담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유가와 금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 이어진 소식들입니다. 먼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을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세계 양대 원유와 해상 물류가 동시에 리스크를 껴안게 된 점이 중요하고요. 사우디 등 걸프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확대됐다는 점도 이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것이 지속될지의 여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가 홍해까지 확산되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유가가 $10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지 여부, 그리고 협상이 진전을 빚을지 군사 확전으로 이어질지도 꼭 한번 핵심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AI 반도체 3대장이 잇따라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2.17%, 브로드컴도 2.82%, 이 AMD가 그나마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메모리 사용량의 6분의 1을 가까이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이 구글 터보 퀀트가 등장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에 쓰기로 한 막대한 돈이 줄면서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대한 칩 수요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새롭게 나온 건데요. 그나마 AMD는 이 반도체 3대장 중에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최근에 CPU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터보 퀀트발 충격을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글의 터보 퀀트 충격이 메모리주를 넘어서 이제는 AI 반도체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CPU가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한 가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반도체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 잇따라서 2%에서 4% 이상 급락세를 겪었는데 아마존이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개별적인 악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맞춤형 칩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임원이 회사를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이 자체 칩 개발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아마존의 주가를 강하게 내리눌렀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악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올해 신형 모델 3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감의 하락이 나왔고요. 또 공통적인 악재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크로발 악재였는데요.
이날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M7 중에서 대표적인 소비주로 꼽히고 있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이 소비 위축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2% 내지 4%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오라클이 사실 주요한 범인이었습니다. 이 AI 설비 투자에 돈을 가장 많이 쓴 회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오라클이 떠오르죠. 이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 CDS 프리미엄, 이 지표인데요. 이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파산 가능성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 오라클이 단순히 하나의 종목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AI 투자의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이 소식에 마찬가지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펼쳤었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이란 전쟁으로 예기치 못하게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간 투자들이 빚더미로 돌아오게 생겼다. 이런 공포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를 집어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이 엔트로픽이라는 미꾸라지가 또다시 소프트웨어주들을 집어삼켰는데요. 현재 엔트로픽이 시험 중인 새 AI 모델 미토스가 기존의 보안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데이터도 이런 사이버 보안주들이 각각 5%에서 7% 가까이 폭락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주들도 잇따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주들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이 게임이 돌아가게 하는 기반인 게임 엔진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3% 이상 올랐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1분기 조정 EBITDA를 큰 폭으로 높여 잡았고요. 또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던 광고 사업을 좀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직 게임 엔진은 이 게임 그래픽과 물리 법칙, 네트워크를 동시에 맞물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생성형 AI로는 대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이 AI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기업들은 살아남은 것이죠. 이어서 엔터지도 6% 이상 상승했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메타와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전력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AI로부터 대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한 반면에 이 에너지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WTI 국제유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5.46% 올라가면서 배럴당 $100 선까지 껑충 뛰어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입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제철소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바로 이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10원 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금 가격이 의외로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앞서서 이 미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기 불안 가능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채 금리는 장기물과 단기물이 엇갈렸습니다. 이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저울질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소비 위축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바로 현장에서는 이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에 이어서 다우지수도 조정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협상 기간을 이번 주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장은 협상 진전 상황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협상 기대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공격 시점을 늦추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도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말은 협상인데 실제 행동은 계속 확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우체국을 비롯해 항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점입니다. 협상은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병력 증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사 옵션도 열어주고 있는 이른바 이중 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왜 지금 이 협상이 안 이루어지나 그런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흐름입니다. 주식은 급락하고 특히 나스닥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가 더 크게 밀리고 있고요. 동시에 변동성 지수도 30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공포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상승이 금리 인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합이죠. 투자자들은 지금 협상 가능성이 아니라 전쟁이 실제로 끝났다는 신호를 보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당분간 협상 관련 헤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시장 변동성은 크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기대가 아닌 결과, 가능성이 아닌 실제 신호를 기다리는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편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까지 참전을 하면서 이란전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의 참전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서 다중 전선 분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후티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식 개입했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해상물류 리스크의 확산인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후티가 활동하는 홍해와 바브의 엘만 대부 해역까지 위협받을 경우 중동 에너지 수송의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물류 병목에 따른 구조적 공급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약 50% 이상 급등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요. 휴전 기대가 약화될 때마다 추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후 야간 선물 시장이 시작되는데 유가가 얼마나 더 튈지 주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상승 여력이 아직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후티는 과거에 홍해 항로를 사실상 봉쇄한 전력이 있고 사우디의 우회 수출 항구인 양부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도선 공격이나 해협 봉쇄에 다시 나설 경우 유가는 단기 급등을 넘어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전쟁 프리미엄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가의 상승 여력이 아직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계속 급등하면서 소비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결국 미국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히 유가가 오른 수준을 넘어 소비 심리 자체가 흔들리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개럴당 약 4달러에 근접했는데요. 이 4달러라는 숫자는 시장에서 흔히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립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확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기 일부 주유소들은 가격이 4달러 넘지 않도록 마진을 줄이면서 3.99달러에 맞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소비자 행동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일부 가게는 운전 횟수를 줄이거나 외출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연료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동차 이동을 10% 이상 줄이는 등 소비 패턴 조정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지출 축소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결국 경제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계층 간 소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운전을 늘리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중저소득층은 이미 이동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전체 소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취약 계층부터 먼저 소비를 줄이면서 경기 둔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소비와 투자 모두 추가로 유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소비 둔화와 그리고 성장 둔화 그리고 통화 정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공급 충격형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급등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전쟁 리스크와 유가 급등 속에서 시장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한편 월가에서는 위기가 아닌 일시적 조정이라고 진단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Investors are now feeling what happens when war breaks out and the economic prosperity that we've enjoyed starts to be questioned. We have to put this in context with history. It's normal throughout the course of any year. We see a correction of 10% for a period of time. It feels different because we haven't seen one in a long time, even though history says we should get them more frequently. And it feels like this one might have some teeth to it, given all that's going on in the world. But I think in general, equity markets feel not so great. Bond markets feel not so great. But that's really symptom. That's not actual disease. That's really a byproduct of most investors focusing on the price of oil and becoming armchair geopoliticians, less so than the traders they used to be. If we give this some time, in a few weeks, we probably see this work itself out.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영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 와중에 양측 간의 분쟁은 더더 격화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제철소를 전격 폭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선 데다 주말 사이 미군의 하르그섬 상륙 관측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고 모든 통과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4.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112.57달러, WTI는 5.46% 급등한 99.64달러로 마감 지으면서 두 유종 모두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맥쿼리 그룹은 전쟁이 6월까지 장기화되고 해협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유가 급등 여파에 전날 나스닥에 이어서 이날은 다우지수마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요. S&P 500 지수는 4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날은 매크로 지표까지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고요. 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더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53.3을 기록하며 2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56.6을 크게 밑돌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이 된 건데요. 소비는 위축되는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높아졌습니다.
1년 뒤에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날 3.8%까지 치솟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기름값이 급등하자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건데 특히나 자산이 있는 중상위층의 심리가 꺾였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들이 소비를 줄인다면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은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어가는 이 최악의 신호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52%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난 긴축 공포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면서 뉴욕 증시가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 텐데요. 이날 사이버 보안주들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주들이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범인은 역시나 엔트로픽, 이번에는요. 이 미토스라는 엄청난 보안 기능을 가진 공을 한 가지 쏘아 올렸습니다.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사이버 보안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로 드러난 미토스의 성능은 기존의 모델들을 압도하는 코딩과 추론, 특히나 강력한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모델의 해킹과 취약점 탐지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AI가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 주요 보안주들이 5%에서 7%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AI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이날은 엔트로픽이 이르면 오는 10월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월가의 주요 은행들과 주관사 선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상장 시 6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오픈 AI와 본격적인 IPO 주도권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날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2%에서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었죠. AI 신용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불리는 이 오라클의 부도 위험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 위험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격상되면서 빅테크 전반의 투심을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라클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198.58bp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리먼 브러더스의 사태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기업 파산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인 이 수치가 폭등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오라클의 재무 상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월가 전문가들이 오라클을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닌 AI 신용 위험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차입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두고 시장 전반의 의구심이 커진 결과입니다. 결국 이런 막대한 자본 대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하이퍼스케일러 전반으로 전이됐는데요. 알파벳이 2.5%, 메타가 4% 가까이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중반대까지 밀려나면서 AI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떠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주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페이스X의 IPO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 주주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이상 빠진 이유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테슬라 주주와 개인 투자자를 우대하는 파격적인 상장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장 시 전체 공모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개인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으로 배정하는 이례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간 자신을 지지해온 팬덤에게 보답하고 또 나스닥100 지수의 조기 편입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런 파격 행보는 스페이스X의 상장 흥행은 물론 테슬라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그룹사 전반의 자금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76% 하락했습니다. 올해 중국 시장에 신형 모델 3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위축 우려가 불거졌고요. 이게 향후 차량 판매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이스X의 화려한 데뷔 예고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본업의 수요 둔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한 데다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전반으로 재무 위협이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이 우리 시장 역시 약간 불안불안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이 월요일 아침, 지금까지 머스노우5 함께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의 급락이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후티 반군까지 그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 지금 홍해 그 봉쇄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호르무즈에다가 홍해까지 봉쇄되면 이제 20% 넘게 그 국제 원유가 다 차단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벤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다 네. 몇 주 내에 끝날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지만 뒤로는 지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수부대니 해병부대니 거기다가 기갑부대까지 뭐 다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17,000명 이상.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5개 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의제들 아닙니까? 농축 우라늄을 밖으로 뺀다던가 네. 아니면 호르무즈 후해 해협을 미국과 동시 통치한다던가 이게 이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저 의제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그 저기가 될까 안정이 될까 의구심이 네.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뭐 $200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불안정성이 시장에 들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그 시장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상태에다가 네. 또 내부적인 게 있죠. 아까 뭐 클로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다운사이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인공지능 신의 성장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저기 오픈 AI에서 소라2 서비스를 또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딱 하나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제는 자기가 주력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네. 퀀트 나온 것도 똑같잖아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강하게 할 때 데이터 센터 확충 뭐 계획을 하루 이틀 걸러서 계속 들을 때 이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악재가 강하게 드리워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뭐 어떤 뾰족한 시장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리스크도 지속되면서 시장 안팎으로 악재가 좀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좀 반등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이제 월가 시그널도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 또 만나보셔야겠죠. AI 투자가 이제는 핵심 부품 공급망 확장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루멘텀이 엔비디아 납품용 AI 레이저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강한 섹터가 지금 광통신 쪽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시가총액은 작아서 네모가 상당히 작게 보일 텐데 그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아까 다운사이징 얘기를 했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소형주 위주로 아주 개별적으로 민감하게 이 영역별로 움직일 뿐이지 이 지금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끌던 막 그 어떤 다이나믹하고 이런 장세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어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그렇게 새파랗게 살아날까? 저는 상당히 의문시가 되거든요. 그럴 네. 확률은 제 생각에는 1% 미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 다 옮겨갔죠. 그 우리가 손정희 회장과 오라클 레리 앨슨 회장과 트럼프랑 손잡고 그 대규모 투자 확대 발표할 때 있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투자 규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뭐 너무 블러핑 치는 건 좀 쳐내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요 그 전력을 적게 쓰고 뭐 이런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땅도 굉장히 적게 쓰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요런 섹터들도 세부 섹터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통신 섹터는 상당히 강하죠, 지금. 네. 지금 코이어런트, 루멘텀 뭐 이런 주식들 엄청나게 세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우리로라는 종목 했는데 거기서 4연상 갔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루멘텀이라는 그 업체 그리고 코이어런트 뭐 이런 광통신주들 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초강세를 보였고 지금 차트가 위로 그냥 날아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 저기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잘 나갔던 종목 그런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루멘텀이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용 레이저 부품 공급 확대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린즈버러의 공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8년 초면은 공장을 재구성하고 확장뿐만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네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공장을 재배치하고 라인을 하나라도 더 증설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첨단 부품 생산 준비가 완료가 되면 2028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AI 데이터 센터의 부품 공급입니다. 그때 광통신 얘기 드렸다시피 빛으로 통신을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부품입니다. 레이저 부품을 공급 확대하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또 모멘텀이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로 같은 종목이 강하게 올랐는데 우리로 말고도 광전자, 뭐 한국첨단소재,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일단 광통신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운용사에서 광통신 ETF라는 네. 그러니까 광통신이라는 섹터가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저기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은 시스코라는 업체란 것에 묶여 있어요. 같이 통신 쪽에. 네. 근데 시스코라는 통신 업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광통신 쪽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분야인데 거기에 상품을 너도 나도 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운용사가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ETF를 광통신 ETF라고 아주 세부적인 섹터를 산정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돈이 몰린다는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네. 역시 지금 이 가장 뜨거운 섹터가 여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향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 공급 능력을 이 루멘텀이 선제적으로 키우는 흐름인데요. 광통신 섹터의 강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하락장에서도 히트맵에서 루멘텀이 초록불을 켰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좀 시그널을 받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광통신 장비나 뭐 AI 부품 이쪽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첨단 소재인데요. 옛날에 네. 우리 초전도체 난리 났을 때 기억나세요? 막 무슨 빌 게이츠가 와서 한글을 배우고 막 밈 난리 났잖아요. 뭐 연대는 우유빵을 만드는데 고대는 뭐저막그 밈 엄청 생산됐을 때 그때 한국 첨단 소재가 초전도체 관련적으로 엄청나게 네. 날아갔었는데 그 뒤로 그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네. 부침이 심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아까 말한 뭐 우리로 광전자, 한국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광통신 관련 부품주로 엮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형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장이랑 똑같습니다. 대형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이런 소형 섹터 테마 위주로만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이는 장.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죠. 소형주라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이 변화무쌍합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만 움직이는 게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어쨌든 루멘트 홀딩스랑 연관되는 종목으로 우리로는 저번에 했고 해서 그때 우리로가 그 뒤에 아마 뭐 사현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 엄청 급등했어요.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광전자는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후발주를 노려보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소형주고 변화무쌍한 흐름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광통신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 받아봤는데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후발주로서 굿 시그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중동발 변수로 공급망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 해운 테마 그리고 비료주 쪽으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농업 비료주의 급등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광통신, 그다음에 지금 하려는 농업, 해운 이런 쪽은 지금 다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라고 했는데 봉쇄가 되었죠 이미. 그렇죠. 지금 그리고 홍해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기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정말 그쵸 이란하고 뭐 후티 무슨 저기 헤즈볼라 이런 쪽이 뭐 미국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신이 저기다 점지를 해놨는지 정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태어나면서 가지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봉쇄를 하다 보니까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렇네요. 정말 그 절묘한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천연가스 부산물로 만드는 비료 생산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 해운의 운임이 상승합니다. 해운 운용이 운자가 하나 더 들어가 버렸네요. 어쨌든 해운 운임이 상승합니다. 이래서 비료 관련주, 해운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이쪽 테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종목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이 사실 엄청 초소형주거든요. 그거는 뭐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CF 인더스트리스라는 종목은 세계 최대의 질소비료 제조사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고요. 5.61% 상승했고 인트레피드 포타시 8.15%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칼륨 생산 기업이고요. 이게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그 요즘에 홍해 또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만약에 전쟁이 또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막 유조선이 침몰하거나 이래서 기름띠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제하는데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금 그것도 있고요. 칼륨이 또 비료의 원료이기도 하고 고급 비료에. 네. 그다음 LSB 인더스트리스는 질소 비료 및 산업용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고요. FMC는 작물 보호 솔루션 및 비료 가격 동반 상승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 비료 테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 관련주가 오르는 지금 이 저기 알고리즘이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서부터 생긴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업의 강세로 이어집니다. 아처 데니얼스 미틀랜드라는 종목이 5% 넘게 급등했고 번지 글로벌 오늘 할 종목 이게 유지 정제 및 식품 생산 글로벌 리더입니다. 자, 이 농부 분들이 비료 가격이 오르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당연히 이 생산비가 오르겠죠.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결정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농기계 부분이 있죠. 네. 캐터필러랑 디어가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데 캐터필러는 인공지능 관련주를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리고 디어는 약간 가정용 농기계 소형을 만들고 캐터필러랑 결이 좀 달랐는데 디어가 또 이제 후발로 가는 게 캐터필러의 후발로 가는 것도 있는데 건설기계 쪽이 있어서 얘는 농기계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한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더 크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디어까지 오르는 이런 알고리즘 위와 아래가 이제 이 시간 그 흐름 플로우에 따라서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한 봉쇄 우려가 이제는 실체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 수송 차질 우려로 비료 가격 급등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좀 시그널이 이어질지 위원님 어떤 걸로 오늘 가져오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네. 비료주가 오르거든요. 아, 농우바이오도 있고 조비도 있고 경농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테마주로 북한 테마주로 워낙에 움직였던 과거의 레퍼런스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차트가 일단 지저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일주일간의 흐름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 아까 미국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저런 종목들과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 움직이는 결이. 그거 감안을 하고 지금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중에 이제 쭉 나오는데 네, 저 예. 중에 있군요. 예, 저 중에 있죠. KG 케미칼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트레피드 포타시라는 종목, 이게 미국 주요 칼륨 생산 기업으로 8% 이상 급등했다고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칼륨 관련주로 KG 케미칼 요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칼륨이 네. 비료의 원료기도 하고, 아, 예, 그래서 비료 중에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고급 비료에 칼륨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료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만약에 이걸 전가를 시킨다면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똑같이 작동하지만 아까 전에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 캐파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북한 테마주로 움직였던 과거 이력,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료 관련주 쪽을 북한 테마주로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비료 농업 관련주 안에서도 칼륨과 관련해서 KG 케미칼의 굿 시그널 기대된다고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신인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딱히 주말 사이에 이렇다 할 만한 협상 진전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아침인데 오늘 좀 힘이 될 만한 인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그 전쟁은 전쟁대로 벌어진 거고 전쟁 대신에 또 이제 셀러리맨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이제 시장한테 변동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거 SK하이닉스에서 노무라 증권이 비교적 계속 우호적인 리포트와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리포트를 갖다가 같이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아, 또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그만큼 영업이익이 또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예. 목표가 기존의 목표가가 156만 원인데 이번에 새로 이제 발표한 목표가에서는 193만 원. 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코앞에 뒀다는 거니까 또 다른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목표가를 높였을 때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인데 영업이익이 올라가자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냐면 디램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같이 올라가는데 노무라 증권은 어떻게 전망했냐면 올해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죠. 1분기 대비 1분기도 사실 작년 하반기보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2분기의 메모리 가격, 디램 가격이 51%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중요한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도 중요하죠.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2등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등 기업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인데 키옥시아에 대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또 SK하이닉스의 이제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중요한데 낸드 플래시는 이제 전분기 대비 50%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무라 증권 스스로도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목표가를 올리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역시 노무라 증권의 당초 영업이익보다 36% 성장한 270조 원. 어우, 듣기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서 내년 영업이익은 원래 노무라 증권의 기존 전망치보다도 37% 올라간 381조 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좀 구글의 터보컨트가 무색해질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궁금한데요. 지금 각각 PER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예, 가장 중요한 요리 보통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반도체는 PBR 기준으로 주가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 사이클이 18개월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보통 PER로 한다면 3년치를 끌어와야 되는데 18개월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PER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PBR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실 마이크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주장을 했고 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갖다 평가할 때는 적어도 PBR이 아닌 PER를 평가해야 된다면 5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갖다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면 충분히 PER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노무라 증권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다면 금요일 날 종가였던 SK하이닉스의 금요일 날 종가였던 92만 2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PER은 3.16. 내년 PER은 2.27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낮다, 높다는 것을 10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2017년대 그때 이제 10월에 갑자기 당시 권오현 CEO가 삼성전자를 50분의 액면 분할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50분의 액면 분할하기 이전 주가라면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쌉니까? 비쌉니까?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PER과 PBR 기준으로 평가하셔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갖다 목전에 두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2.27배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근데 지난번에요. 저희가 마이크론이 이제 5년 단위로 좀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다뤘었는데 이 노무라의 하이닉스 전망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그런 코멘트가 언급이 됐다고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번 노무라 보고서 나왔는데 메모리 업체들이 단기 가격 인상보다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말한 것이죠. 장기 공급 계약, 우리 LTA, 롱텀 어그리먼트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 중이다. 그러니까 역시 하이닉스 역시 당연히 바보간 이상이야 이제 해당 고객사들에게 야 우리도 1년 분기 계약이 아니고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제 왜냐면 그거는 고객사 입장에서 또 이제 이익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반도체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기 단위, 1년 단위보다는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기 원하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주면 안정적으로 영업을 갖다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대해 큰 어떤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서로의 그 이익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역시 장기 계약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네, 훨씬 더 산업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모아주는 코멘트네요. 그러면 이제 디램이나 낸드는 그렇다 치고 HBM 쪽은 좀 어떤가요? 예, HBM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되죠. 그래서 HBM에 대해서 이제 노무라 증권이 적시한 걸 보면은 GPU 성능이 HBM보다 더 중요한 병목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AI가 다 원하는데 AI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엔비디아만 생각하니까 GPU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GPU보다도 사실 병목 현상을 갖다 일으키는 이제 원인은 GPU가 아닌 HBM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의 주범이 HBM을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초과 수요가 여전한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보다는 추론으로 이렇게 모두 이렇게 그 HBM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은 27년은 물론이거냐, 28년까지도 초과 수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고 있는 그 HBM 시장, 결국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전체 수요 시장은 28년까지도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초과 수요를 전망을 한다니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죠. 이란 전쟁이 벌써 좀 한 달째 장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노무라 증권이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없었지만 이후에 추가로 또 노무라 증권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보면 노무라 증권이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2개월 이내에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영향이 없다. 2개월에서 못을 박았어요. 근데 2개월이 넘어가서 6개월까지 지속된다면 전체적 유가가 110에서 130달러까지 고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에 대한 특정 종목이 아니고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루는데 다분 아시겠지만 코스피의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우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이제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만약에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6개월 정도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코스피의 목표를 6,500원 낮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동시에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날 터보컨트가 1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죠. 이 점은 그래도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구글 터보컨트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메모리 수요들 그리고 HBM 수요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이는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두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하나오션에 대해서 다뤘고 하나오션에서 빅토리아 신문인데 빅토리아는 이제 캐나다 신문입니다. 그래서 두 걸 갖다가 같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그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수주전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는 현지 기업까지 좀 손을 뻗치는 모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안 다뤘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60조 원이나 엄청난 이제 수주전을 앞두고 우리의 하나오션과 독일의 TKMS, 티센크로프 머린 시스템이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보자가 나와서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잠수함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잠수함을 언제 공급해주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국의 경제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캐나다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겠다. 그런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맹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그 TKMS도 결국은 TKMS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우리도 이제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캐나다에 공장을 짓지는 않겠지만 대신 현대차는 캐나다의 수소 경제를 갖다 우리가 이바지해주겠다라고 확대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이냐? 니네가 캐나다의 잠수함을 갖다 가져갔을 때 추가로 여기에 필요한 캐나다의 다른 어떤 공급망에서 어떻게 너네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캐나다 자국 현지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도 제시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오션이 추가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이 캐나다 정부의 어떤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EMCS라는 기업과 손을 잡았다. 현지 기업이죠. 예, 어떤 기업인가요? 예. EMCS는 어떤 분야를 다루냐면 그 조선인데 조선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해양에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된 것을 어떻게 박을 것이냐. 그리고 바닷물에 매일 시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바닷물에 침식이 되는 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다루는 이제 캐나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ECMS에다가 캐나다 하나오션이 찾아가서 같이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이제 EMCS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이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뉴스에 이제 현지 보도 보면은 EMCS 이제 CEO가 내가 이 회사 운영한 일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사실은 이 뉴스가 캐나다 전반에 펼치면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오션과 TKMS 중에서 보다 더 하나오션에다 더 우호적인 시각에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뉴스라고 여겨집니다. 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소식이네. 상당히 좀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하나오션이 캐나다 기업하고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 60조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하나오션이 캐나다 기업에다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캐나다 기업 예컨대 OSI 머린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스트램 테크놀로지에도 역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두 모두 어떤 맥락이냐?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60조짜리 잠수함 수주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캐나다 현지 기업에다가 야 우리가 같이 매출과 같이 공동적으로 공급망을 같이 읽어보자라는 맥락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수주전은요, 사실상 잠수함 본체보다도 이 유지보수 분야죠. MRO 부분에서의 상당히 좀 콩고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 하나오션인가요? 예, 모든 방산이 그렇다듯이 본체만 체결한 것도 중요하지 본체 이후에 예를 들면 탄약을 공급해야 되고 본체 이후에 유지보수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를 갖다가 1조짜리 전투기를 판매했다. 그럼 1조짜리 전투기를 누가 정비하겠습니까? 해당 전투기를 제조한 데서 정비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MRO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MRO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하나오션이 캐나다 현지 인력을 갖다가 MRO에다 집어넣겠다는 것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천만 달러 캐나다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건설과 2040년까지 20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MRO의 일환입니다. MRO의 일환으로 하나오션이 우리에게 잠수함을 주겠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MRO를 다 하겠다. 게 아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MR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도 같이 이제 연대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MRO만 분야만 따지더라도 20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분투를 하고 있죠. 이런 분투를 갖다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잠수함 수주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독일이다 보니까 마냥 쉽지만은 않은 승부입니다. 이제 나토 동맹국을 좀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추가로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의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TKMS의 최대 장점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거죠. 그쵸.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갖다가 12척을 줬을 때 미국과 어떤 교신도 해야 되고 독일이나 노르웨이 국가와도 교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하나오션이 범접할 수 없는 분명한 장점이긴 합니다. 독일의 장점이죠. 근데 대신 하나오션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 야, 일단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일보다 우리가 빠르게 잠수함을 건져서 넘겨줄 수 있어.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최대 강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만큼 캐나다 정부도 조선업 본체에 대한 부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자체로 한다면 TKMS보다는 하나오션이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 수주를 갖다가 매개해서 캐나다 전반에 깔려있는 인프라를 다시 한번 개발시켜줘가지고 캐나다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앞으로 이 방산주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방산에 이제 조만간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준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다만 이란 전쟁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식되면 좋겠지만 조기 종식되면 방산 기업들은 내려가겠죠. 그쵸. 내려가지만 그때 오히려 또 다른 매수 찬스, 수익률 기회의 찬스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끝날지라도 모든 이제 중동이라든지 동유럽, 서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라도 푸틴의 어떤 야욕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한 그 위험은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 찬스로 참으셔가지고 조만간 주가 회복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란 전쟁이 좀 조기 종식이 된다면 방산주들 단기간에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수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이 숨겨진 외신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아주 이제 확실하게 따뜻합니다. 자, 근데 우리 주시장은 별로 그렇지는 않죠. 자, 오늘도 또 어떤 뉴스들이 데일리 신문에 올라와 있는지 시장 중심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역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이 그래프가 코스피 그래프죠. 이제 좀 어지럽습니다. 네, 오르내림이 정말 이렇게 위로 뭐 올라갈 때는 저렇게 급등을 하고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이런 거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게 또 정상이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하루에도 뭐 이런 일이 두세 번씩 있고, 그러니까 뭐 오전장에 뭐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다가 오후장에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주중에는 거의 뭐 한 주 내에서는 뭐 여러 차례 벌어지는 상황이 벌써 한 달 내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치죠.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급등락장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한 달이었다. 이제 오늘이 30일이니까 이제 내일까지 이틀 이 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요. 지난주도 역시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넘게. 코스닥도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1%가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이번 달 들어서 나타난 또 특징이죠. 코스피는 좀 변동성이 크고 반면에 코스닥은 비교적 좀 견조하고 이런 흐름이 지난주에도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유야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란 문제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상황이 사실은 지금 이 코스피의 이 그래프처럼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지금 워낙 그 공존을 하다 보니까 참 시장은 좋은 얘기가 좀 나오면 좀 또 반등하고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하락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점점점 이란발 뉴스에 대한 내성은 조금씩 강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작아지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고 주말사에 나온 거는 뭐 앞에서도 얘기가 잘 전해드렸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라고 그러면 이란에서도 원한다라고 하는 협상파의 대표인 이 벤스 부통령이 긍정적인 얘기를 내놨다라는 거, 또 이란 쪽에서도 그에 화답하듯이 뭐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미국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 그 어떤 안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뭔가 좀 이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기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있고요. 이건 긍정적인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 파병 얘기죠. 뭐 하르그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조그만 섬 하나를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공수부대 파병 82전단이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뭐 보병까지도 좀 파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런 얘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골치입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간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들은 공격하고 있죠. 뭐 이란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주변의 지역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의 공격이든 이스라엘의 공격이든 공격 횟수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건 또 분명하고요. 뭐 이것이 또 뭐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말 사이에 뭐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리포트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좀 오면서 보니까 저도 글쎄요, 이게 뭐 긍정론과 뭐 부정론이 다 신중론이 다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여파가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특히 4월 달 들어서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있어서 시장은 이 전쟁이 일단 좀 이번 주가 되면 이제 5주차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4, 5주 정도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5주에 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뭐 이 얘기도 벌써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5주차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수출도 있고 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고 한데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빠지면 뭐 다 또 뭐 밑으로 내리도 꽂힐 테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또 뭐 급등을 할 거니까
예, 이 뭐 지표 이번 주는 이게 참고만 하시고요. 이번 주는 이 지표에 의해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럴 여지는 별로 없지 않을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면 협상 모드로 들어가서 이번 주 나올 마지막 주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 이거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2월 달에 나왔던 그게 상당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관심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예정치는 전달보다 좀 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황, 또 그에 따른 국채금리의 상황,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좀 가져왔습니다. 코스피에서 30조 판 외인 코스닥 바이오주 담았다. 예, 제목은 사실 이렇긴 한데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등가 기준으로 이렇게 등가 개념으로 제목을 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에서 29조 9천억, 그러니까 30조를 거의 팔았고요. 코스닥 바이오주를 뭐 사긴 샀는데 산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다라는 거 여기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긴 산다. 많이는 안 사더라도 어쨌든 그런 분위기,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뭐 최근 한 2, 3주째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국인의 현재 이 셀코리아를 그냥 무조건 다 완전히 뭐 국장 탈출 이렇게까지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이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 일주일간의 외국인이 코스닥은 그래도 꾸준히 크지는 않더라도 플러스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더군요. 역시 뭐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은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좀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긴 된 것 같다. 지금 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13조. 코스닥에서는 2천억 한 300억 정, 2천 한 400억 가까이 좀 판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좀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마이너스 5%, 코스닥은 마이너스 0.6% 하락하는 동안에 KLX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들 두 개가 있는데요. KLX 300 헬스케어 지수가 2.2%, 그다음에 KLX 헬스케어 지수는 1.9%.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헬스케어, 즉 바이오와 관련된 요 업종 지수만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거. 요거는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매기가 코스닥 쪽,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다라는 거. 규모가 아직 뭐 아주 시장을 주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좀 특징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왜 바이오 쪽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특히 한국투자공사 KIC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1조 1억 5천만 달러의 R&D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게 좀 있겠고요.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뭐 등등등 이런 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거기다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4월에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좀 이러한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 협상 모드로 들어가서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할 건데, 코스피에서는 사실은 역시 뭐 반도체가 가장 주도할 거라고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아마 이번 타임에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 2차 전지도 나쁘지 않고요. 하긴 한데 이번에는 바이오 타임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 그래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 한 달 됐으니까 좀 총평 비슷하게 평가가 좀 기사가 나온 건데요. 코스피 시총이 재편이 됐습니다. 방산이 웃고 차조선 울상이다. 예,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방산 쪽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12위에서 7위로 3계단 뛰었고요. KB금융이 12위에서 10위로 새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들어온 것도 좀 눈에 띄죠. 반면에 기아가 7위에서 9위, HD 현대중공업은 9위에서 11위로 이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총 1위 좀 올라서서 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에코프로는 좀 뒤로 좀 밀린 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좀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나 이제 성장 쪽 이쪽 줄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2차 전지 중인 뭐 LG, 포스코도 조금 부진하고 등등등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그대로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그대로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와치 가보죠. 조정장서 빛난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주간 수익을 상위권 휩쓸었다. 네. 당연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자체가 바이오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ETF 시장에서도 역시 바이오를 많이 담고 있는 또는 바이오 전용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의 연금, 한국 헬스케어 그런 ETF 상품. 근데 지금 보면 자산액이 74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너무 작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거래가 좀 약하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런 거 감안하시되 수익률을 보시면 다 1등, 2등이 6%대 중반, 3등도 헬스케어인데 6%대 초반 요 정도죠. 4위가 이제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숏 선물 요거네요. 요거고 요게 5.8%. 그다음에 타이거의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또 결국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중에 4개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 거죠. 수익률이 근데 6%, 5%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이 좀 좋을 때에 비하면 수익률이 일주일치 수익률이 좀 많이 좀 낮아진 거 사실 이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다라는 거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지 그게 그렇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난주는 이렇게 상품들 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ETF 시장에서도 가장 선전을 했다. 물론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5%였던 걸 감안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3,700여 개 중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거는 100여 개, 한 15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만큼 지난 한 주 동안 장이 참 부진했다. 어려운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도 마이너스 0.5%. 우리보다는 해외가 좀 그나마 좀 낫긴 낫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 브라질이 플러스 3%로 좀 가장 그나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계속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또 ETF 쪽으로 돈은 어쨌든 조금이더라도 두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두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반면에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다. 뭐 이게 뭐 현금화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 쪽으로 좀 더 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뭐 도망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뭐 시장에서 이렇게 이탈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다. 꾸준히 저가 매수가 됐든 시장에 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입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중동 리스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유가, 금리까지 시장의 변동성도 큰데요. 과연 지금 시장의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구간인지 곧 다가오는 4월 반등의 실마리까지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네. 이 중동 리스크부터 외국인 수급까지 시장을 압박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코스피 지난주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뭐 직전 주에는 지난주는 사실 글로벌 1위였는데 네. 이제 다시 글로벌 최하위로 또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5.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7% 하락했는데 글로벌 전반적인 조정이었다. 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위 환율 금리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뭐 좀 다시 상승해서 이제 WTI 기준으로 이제 99달러 선까지 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사실 큰 등락은 없었는데 근데 네.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하락해서 지금 또 6만 달러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그 지난주였죠. 그 직전주 반도체 슈퍼 위크가 지나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 기대감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또 주 후반에는 좀 수요 감소 우려감까지 또 확대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주간을 한번 시기열을 보면 주 초반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재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는데 네. 이후 국제유가 다시 하락하고 또 SK 하이닉스의 ADR 발행 뭐 이런 소식 들으면서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주 중반에 이제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터보 컨트롤을 공개하면서 수요 위축 우려감이 기술 전반에 대한 약세를 수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 후반부에는 이란 전쟁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감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결국 시장은 약세를 마감했는데 지금 주말에 나온 소식으로 보면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이제 홍해 남쪽 수송로도 장악할 가능성, 그 사우디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참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역시 변동성 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당히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특히 7% 이상 하락해서 좀 하락폭이 컸던 업종이 9.7% 하락한 전기가스와 건설, 그리고 기계, 뭐 전기, 전자 업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한 주 동안 무려 코스피에서 14조 1천억 원을 순매도해서 지금 6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코스닥도 한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해서 다시 매도세가 조금 더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요 순매도 종목에는 시가총액 1위, 2위, 3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있었고요. 순매수 종목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순매수가 코스닥에서도 좀 있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글로벌 조정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이 좀 특히나 많이 흔들렸던 지난주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중동 리스크에 금리 환율 상승, 반도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급이 무너진 한 주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를 더 키우는 뉴스까지도 더해졌죠.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3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매도가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순매수로 전환하게 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3조 3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사실 지난 2월 달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9조 이상 순매도하면서 제일 많이 팔았는데 지금 3월에 다시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요 순매도 종목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16조 9천억, SK하이닉스 7조 원, 뭐 현대차 3조 1천억 원 순매됐는데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많이 팔렸다는 점은 결국 한국 시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매도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도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 투자에 경험이 많은 이제 오래된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이 과거 이제 한국 시장 투자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국 시장이 이제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이제 그때부터 매도해서 결국 저 PBR에 매도하고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성장률이 둔화된 그런 시기에 다시 저점에 계속 꾸준히 매수했던 그런 패턴을 지금 반복하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원인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함께 올해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 시장 지수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나 이머징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지금 상승한 면이 있고 또 반도체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비중이 전체 이머징 국가에서 뭐 한 10% 정도로 초기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스피가 상승해서 이것이 뭐 12, 3%까지 올라가면 다시 10%로 맞추는 그런 매도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뭐 30 정도나 뭐 40 정도로 원래 설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50이 넘어가자 다시 뭐 3이나 40% 지금 축소하는 그런 비중 축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현재 지정 확정 리스크 확대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어서 아마 다른 시장 대비는 상당히 황금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매도세가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란 전쟁과 함께 환율이 지금 많이 크게 뭐 1,500원대 이상에서 지금 상승한 구간이 진입하자 일단 리밸런싱을 계획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때를 기회로 좀 어떤 환차손을 좀 줄인다는 명분이 생기면서 기계적인 매도세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사실 매도세의 원인이라면 순매수 전환 시기에는 이 매도세의 원인이 좀 바뀌는 그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순매수 전환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이익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좀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 구간이 집에서 다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낄 때가 또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이제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팔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순매수에 동참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4월에가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어떤 실적 고성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는 외국인이 그나마 단기적이나마 순매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이 외국인의 매도세의 정점일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4월 실적 확인 이후에는 매도세가 좀 크게 줄어드는지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뭐 기대의 끈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정학 리스크와 환율 부담 속에서 차익 실현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매도가 이어진 상황인데 외국인 매도세의 정점으로 보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순매수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쟁의 종식 그리고 환율 하락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성장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참 지금 장세를 보면은 불안하기는 한데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실 지금 변동성세가 만일 이것이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이라면 사실 지금 비중을 확실히 축소해 두는 것이 향후 수익률 확보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그럼 지금 어떤 장세 구간에 진입했느냐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중기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간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10주간, 30주간의 어떤 가중치를 둬서 거기에 이제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가 나오냐, 아니면 그 추세가 유지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경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작년 2월에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코스피 역시 아직은 상승 추세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작년 5월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아직도 이제 중기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보는 기준에서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4,900선이 깨지고 한동안 4,900을 회복하지 못하는 구간에 좀 지수대가 좀 쭉
이어진다면 중기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선 미만에서 한동안 거래가 지속된다면 추세가 좀 하락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0에서 1020선 요구를 지지를 좀 해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쉽게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각국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의 어떤 그런 추세 흐름을 좀 보시는 건데요. 금리 인하 구간에 보통 지수가 상승하고 금리 인상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현재 구간이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냐 인하 구간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점도 편상으로 보면 연내에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은 지금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뭐 크게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중립적은 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주가가 결국은 이익의 어떤 성장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흐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말에 지금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430조 원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600조 원 이상이고 더 추가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정치가 상향 조정 움직임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방은 좀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금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구해보는데 현재 코스피 PER 밸류에이션이 이제 12월 선행 기준으로 한 10배 초반에서 PER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5개년 평균인 10.8배보다는 아직도 아래쪽에 있다는 점도 네.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에너지를 알 수 있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한 50조 원대 초반대까지는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고객 내탁금도 지금 111조 원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3월 달에 기록했던 130조 원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상승은 추세적 하락 중간 단계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하방이 존재하는 박스권 장세라고 좀 보이고 결국 이러한 점을 착안한다면 박스권 밴드 하단에 근접했을 때는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관망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아직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4,900선, 코스닥은 1,020선을 이탈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자고 해주셨고 당장은 박스권 대응이 유효한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주도 좀 다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네. 올해 이제 코스닥의 그 정부가 상당히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시종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가장 수혜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 최근 들어서 또 조정이 있는 바이오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뭐 그런 방안일지 모르지만 액티브 ETF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이전의 액티브도 있고 뭐 코스닥 뭐 액티브도 있었는데 ETF들 중에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지금 포진되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에서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어떤 선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먼저 이제 저는 과거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올해 뭐를 포함해서 향후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특이하게 이제 알테오젠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과거에 어떤 크게 좀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학회가 상반기에도 많이 진행될 예정인데 상반기 학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관련주 중에서
최근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최근 코스닥 액티브 ETF 3종과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을 한번 좀 추려봤는데 네. 보니까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알지노믹스, 오른테라피틱스, 올릭스 등이 좀 있었는데 이들 종목들의 주가는 뭐 최근 2주, 3주 동안을 비교해봐도 그렇게 뭐 조정다운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종목권에 넣어두시고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정책, 수급, 이벤트 모멘텀이 겹치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도 다양한 미국 고용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이번이 이제 이란 전쟁이 5주차에 진입하게 되는데 앞서 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분명히 4주에서 6주간의 전쟁을 언급했을 만큼 이제 출구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실 뉴스를 보시면 뭐 사실 더 확전한다 아니면 종전이 그동안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그에 따라 출렁거리고 뭐 유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일단은 유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사실 최근에 정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항상 주식 시작하기 주 초반 주말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주 초반에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주 중반까지 다시 반등하는 패턴, 그다음에 주 후반부에 조금 약세 이런 패턴이 거의 매주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주 초반에 비중을 확대하고 주 후반부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감정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한 만큼 이번 주는 삼성전자를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주 초반은 기회 대응, 그리고 주 후반은 이벤트를 앞둔 리스크 관리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김영자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느덧 3월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다소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곧이어 다가오는 4월 투자 전략도 저희의 시그널과 함께 차분하게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